그런데 이번에 이제 미국 연준이 그 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내놓은 여러 가지 정책들 가운데 보면은 뭐 역사상 최초라고 하는데요. 그 회사채까지도 매입해주는 프로그램들이 막 열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진짜 그 기업이 부도나는 거에 대해서 너무 큰 염려를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듣고,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뭐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될까요? 예. 우선 이번 위기는 세 가지 복합 위기입니다. 이거를 그 3C, 삼중 위기라고 부르는데, 하나는 알다시피 코로나, 크루드, 코퍼릿 본드에서 이제 회사채, 이 세 개가 이제 물려 있는 거거든요. 지금 코로나나 크루드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니까, 연준이 심각하게 신경 쓰는 게 이 회사채예요. 회사채에서 문제가 생기면 이게 왜 위험하냐면, 이거는 CLO라는 파생상품에 직결됩니다. 만약 CLO 파생상품에 문제가 생기면은 이건 2008년도 그 신용위기와 같은 신용경색이와요. 왜 그러냐 하면 이 파생상품은 장내 거래가 아닙니다. 장외에서 거래되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누가 얼마큼 갖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순식간에 신용경색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준이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만 해도 하지 않던 회사채를 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게다가 회사채는 사실은 투자 적격 이상의 등급, BBB 등급 이사만을 사줘야 되는데, 이번에는 BBB였다가 투자 부적격으로 떨어진 BB 등급까지도 사주겠다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심지어 주식시장에 ETF도 사주겠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건 사실은 상황이 급해서 그러긴 하겠지만 이건 명백한 모럴 해저드입니다. 즉 한계 기업을 그냥 살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시장 경제를 지탱해 나가는데 살릴 기업과 시장에서 도태돼야 될 기업을 구분하는 게 자본주의인데, 지금은 뭐 상황이 그렇다 치더라도 사실은 연준이 일반 은행한테도 투자 부적격 업체에 대한 채권은 사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투자 은행만이 할 수 있는 건데, 이거를 연준이 한다는 거는 자기 모순에 지금 빠지는 형편이죠. 예. 그런 이유로 지금 회사채를 그렇게 사주고 있는 거예요. 네. 이제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CLO, 그럼 우리 이 CLO라는 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거길래 왜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염려하는가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거든요. 예. 그거는 이제 말씀드리려면은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의 그 흐름과 일체를 좀 같이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우선 최근처럼 이렇게 금융의 위기가 닥친 거는 사실은 시장에 금융자산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금융자산이 어떻게 많게 됐냐면, 우리가 금본위제를 시행했을 때, 1971년까지만 해도 금융자산의 규모는 세계 GDP의 한 50%뿐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1971년에 미국이 닉슨 쇼크로 인해서 금과의 고리를 떼놓은 다음에 그 뒤로 달러가 그렇게 많이 발행됐거든요. 그래서 10년 단위로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2배씩 올라갑니다, 자산이. 즉, GDP가 증가하는 속도는 연 3, 4%인데 금융자산이 증가하는 속도는 연 15% 내외예요. 그러다 보니까 근로소득으로 돈 버는 사람에 비해서 돈을 벌리는 금융자산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소득이 한 5배 정도가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시스템 하에서는 당연히 소득 불평등과 부의 편중이 이제 생길 수뿐이 없는 거고, 이러한 상태 속에서 미국은 소비로 살아가는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가 GDP의 한 70% 정도를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미국으로서는 사실은 주택 경기를 진작시키는 정책입니다. 그들이 모기지론을 활용해가지고 거기서 남는 돈으로 이렇게 소비하는 행태가 크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역대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이 부동산의 투자를 사실상 유도를 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클린턴 때는 그 부부 합산으로 해서 $50만 양도세를 면제해 줍니다. 그 후 그 주택이 투자의 대상으로 떠오르는 거죠. 그 다음에 나중에는 부시 대통령 때 가서는 원래 집을 살려면 예를 들어서 $100만 내가 집을 사야 되겠다 하면 종잣돈이 한 20-30%는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이런 규정 자체를 아예 없애버립니다. 그 얘기는 100% 대출로 집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출을 받아낼 신용만 있으면 자기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이제 집을 사게 되는 겁니다. 그 외에는 또 어떤 일이 생기냐면 미국에서 그 채권의 유동화라는 증권이 탄생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래 주택을 살 적에 주택 채권은 보통 20년 내지 30년 장기 채권이거든요. 그러면 이 얘기는 은행이 집 사는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100만 꽂았으면 이 돈을 나중에 회수할 수 있는 건 20년이나 30년 후에 회수가 가능한 건데 이 증권화라는 게 생겨가지고 이 대출 채권을 모아서 그걸 기초자산으로 한 증권을 만들어서 20-30년까지 기다리지 않고 시장에서 그 증권을 가지고 그 대출한 금액을 다시 회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이렇게 증권화가 된 다음부터는 거의 무한대로 대출 금액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은행들이 대출 경쟁이 아주 치열하게 붙어가지고 나중에는 거의 상대방의 신용조사도 하는 둥 마는 둥 하면서 그 무제한의 대출이 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즉 묻지마 대출이 기승을 부리면서 미국 사회에서는 돈이 없어도 집을 살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됐는데 그때 때마침 뭐가 등장하냐 하면 파생상품이 등장해요. 이 파생상품이 CDO라는 부채담보부 증권과 이를 보험 성격으로 뒷받침해주는 그 신용파생 상품인 CDS가 등장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CDO는 이게 우량 채권과 비우량 채권을 섞어서 확률적으로 평상시에는 사고가 안 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게다가 수익률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은행들이 아주 좋아하는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확률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한 300개 정도 모아놨는데 그 중에서 뭐 몇 개 정도 부도가 난다고 그래도 전혀 타격을 받지 않게끔 고안된 건데 문제는 이게 위기가 되면 얘기가 틀려지는 겁니다. 제가 왜 지금 이 CDO와 CDS를 말씀드리냐면 2008년도 금융위기는 사실은 서브프라임 부분은 그렇게 사실은 금액이 크지 않았어요. 몇백억 달러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큰 파급력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이 파생상품이 거기에 관여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왜 파생상품을 관여시키냐면 이렇게 CDO를 발행함으로써 그들이 대출 자금을 다시 시장에서 그 형성할 뿐만 아니라 CDS라는 건 이건 보험의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증권화나 CDO가 만약에 문제를 발생했을 적에 당신들이 소에게 보험료를 매달 내면은 그 리스크를 우리가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으로서는 리스크까지 책임져 주는 파생상품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묻지마 대출 경쟁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예전에는 CDO, 즉 주택에 관련된 그 파생상품이었는데 요번에 CLO라는 건
타겟만 바뀐 겁니다. 이건 기업 부채를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이에요. 그러니까 2008년도에 CDO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파생됐듯이 이번에는 눈여겨서 봐야 되고 연준이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막는 거는 바로 CLO라는 파생상품이 CDS에 의해서 보험 성격과 같이 가면서 이 기업 부채 시장을 크게 늘려놨기 때문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 CLO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생기면, 그러니까 뭐 아까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 주택담보대출, 예, 주택담보대출 그 상품이 수백억 달러였지만 그게 막 파생 상품에 의해서 수천억 달러 이상으로 증폭이 된 거잖아요. 아, 주택대출자재는 굉장히 큰데 그 중에서 서브프라임 비우량 부분만 몇백억 달러뿐이 안 됐다는 거죠. 아, 예. 서브프라임 목이지만.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부실한 그 자산이 이렇게 막 몇십 배로 늘어난 거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CLO도 그 부실한 기업들의 자산이 이제 뭐 이렇게 커질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문제가 터질 수 있다. 예, 그러니까 CLO를 만들 적에 예를 들어서 우량 기업 부채도 이만큼 집어넣고 그다음에 비우량도 이렇게 섞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비우량은 시장에서 잘 팔리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확률을 해놓은 건데 지금 같은 경우 이 비우량 쪽에서 이제 문제가 커지면 예전에 서브프라임에서 문제가 커져서 그 2008년도 금융위기가 왔듯이 지금 이쪽에서 문제가 터지면은 이게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런데 그거를 이제 연준도 잘 알고 있으니까 이제 간섭을 하는 거잖아요. 개입을 해서 이제 막으려고. 네네. 그러면 연준이 그렇게 계속 막아주지 않겠는가? 우리가 CLO에 대해서는 그럼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질문이 또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뭐를 해줬더라고 하는 건데 원래는 투자 부적격은 은행이 손을 못 대게 돼 있어요. 그건 투자은행이나 자산운용사가 해야 되는 건데 이걸 연준이 나서서 지금 BB 등급, 즉 투자 부적격으로 떨어진 업체의 회사채도 사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주식시장도 ETF까지 사준다는 얘기는 이거는 사실은 연준이 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닌데 그만큼 상황이 급하다고 보는 거죠. 네. 그러면 이것이 일회성으로 끝날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이렇게, 근데 지속적으로 그걸 뭐 몇 년 동안 계속 해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한계가 있는 거 아닐까요? 확실히 그 단언을 할 수 없는 게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따라서 틀릴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상황이 수습돼 가면은 그렇게 연준이 무리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상황이 악화돼 간다 하면은 연준이 앞뒤 안 가리고 일단은 막을 겁니다. 지금 나오는 데이터들을 보면은 이제 처음에 3월 달에 2월인가요? 3월에 처음에 그 양적 완화, 무제한 양적 완화를 연준이 발표했을 때, 그 국채 매입하고 막 쏟아붓는 돈의 액수가 이제 지금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온 데이터가. 그러면 이제 좀 어느 정도 자리 잡혀가는 거 아니냐, 이제는. 연준이 이제 급한 불은 껐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여기하고도 연관되지는 않을까요? 이번에는 연준의 역할이 예전보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지금 이미 금리가 제로금리인데다가 우선 급한 양적 완화는 풀었고 지금은 통화 주도권이 정부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 정부가 2조 2천억 달러 플러스 한 4조 달러를 연준과 공조해서 기업 대출로 풀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번 상황 보더라도 연준이 양적 완화한 건 2조 달러인데 미국 재무부가 자기 특수목적법인 산하기관을 통해서 푸는 달러는 5조 7천억 달러가 돼요. 그런 의미에서는 연준이 지금 그렇게 적극적으로 저거 하진 않는데 만약 시장에서 더 위기가 감지된다거나 하면은 CLO에 문제가 생기게끔 놔두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거기가 뇌관인 거는 이제 사실인데 그걸 이제 연준이 얼만큼 커버를 해줄 것이냐 이게 이제 관건이 되겠네요. 네. 지금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제 지난번 방송에서도 말씀하셨고요. 예전처럼 2008년 금융위기 때처럼 이번에는 자금 집행을 그 월스트리트가 아닌 메인스트리트를 통해서 이제 실행한다. 여러 가지 부의 그 어떤 빈부의 부의 재분배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이 메인 스트리트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지금 전개가 되는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연준의 양적 완화라는 건 금융권이 있는 예를 들어서 10년물 국채나 모기지채나 이런 거를 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년물을 사준다는 건 10년 동안 은행이 돈을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돈을 투자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시 빌려가서 씀으로써 기업이나 어떤 자산 투자나 이런 데 활용을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사실은 있는 사람들의 자산 가격만 올려주더라라는 반성에서 이번에는 일종의 현대통화이론이 이제 도입된 거거든요. 즉 차라리 정부가 목적에 맞게 돈을 써라. 돈을 그런 식으로 풀지 말고 목적별로 뭐 기업에는 어떻게, 영세상공인한테는 어떻게, 일반 소비자한테는 어떻게, 실업자한테는 어떻게, 지방, 그러니까 딱딱딱딱 정해놓고 돈을 쓰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거는 뭘로 비유할 수 있냐면, 연준이 유동성을 살포하는 건 그 헬리콥터 번행키라는 별명에서도 알듯이 유동성을 그냥 살포하는 겁니다. 무작위로. 네. 그런데 정부가 지금 돈을 살포하는 건 필요한 기업에, 예를 들어서 뿌리에 필요한 양만큼의 물을 딱딱딱딱 주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에 가면은 거기는 그 농사를 짓거나 그 식물들을 키울 적에 땅 속에 이렇게 호수를 집어넣고 이걸 컴퓨터로 제어를 해가지고 작물의 뿌리에 필요한 양만큼의 물만 딱 투입을 합니다. 그게 물을 가장 효율적으로 쓰는 거거든요. 바로 요번에 재무부가 하겠다는 게 바로 이런 그 관수 접접식 이러한 살포예요.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을 딱 정해가지고 필요한 양만큼만 쓰겠다는 거죠. 예. 네. 그러면 이제 이거에 대한 효과, 이게 이제 처음 시도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효과라든가 혹은 뭐 부작용이라든가 이거는 이제 일단 실행해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데이터가 나왔을 때 우리가 좀 더 이해를 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리고 요번에 이게 장점이 뭐냐면 이거는 양적 완화하고 틀려가지고 대부분이 대출이에요. 그것도 단기 대출이에요. 그러니까 시중의 유동성이 그렇게 오래 머물지 않고 필요한 기간만큼만 빌려주고 나중엔 대출을 회수하면서 그 대출이 회수가 안 되는 업체들은 한계 기업으로 정리가 될 겁니다. 나중에는. 예. 예. 그렇군요.